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오늘도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양회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작품은 영화 잠입니다.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분에 초청된 데다가 개봉 전부터 입소문을 타고 있는 덕분에 영화 오펜하이머를 제치고 23일 만에 한국 영화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키워드를 통해서 영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섬뜩한 잠꼬대입니다. 이 영화 잠은 잠꼬대 그리고 목류병으로 이어지는 이 수면 장애를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이 잠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섬뜩하고 날카로운 공포를 이끌어내는 아주 독특하고도 매력적인 영화입니다. 행복한 신혼생활 중인 현수와 수진. 어느 날 잠든 현수가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상한 말을 합니다. 누가 들어왔어? 이날 이후 현수는 피투성이가 되도록 얼굴을 긁고 잠결에 생고기도 마구 먹고 있지만 아침이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결국 수면 클리닉을 찾은 두 사람. REM 수면 행동 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고칠 수 있는 거죠? 누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보긴 하지만 넌 이제 신경 쓰지 마. 야, 이러니까 진짜 꼼짝도 못하겠다. 증상은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쭉 지켜봤다고? 안 자고? 매일 잠드는 순간 시작되는 끔찍한 공포에 두 사람은 점점 변해갑니다. 잘 자. 네, 이 영화는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편안해야 할 집 그리고 잠에서 공포가 시작되는데요. 영화 속 상황은 물론이고 이 긴장감, 이 공포 상황을 실감나게 만드는 건 바로 이선균과 정유미 이 두 배우입니다. 두 사람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 첩첩산중, 오키의 영화 우리 선의에 이어서 이번 영화에서 네 번째로 호흡을 맞췄는데요. 사랑스러운 신혼 부부에서 불안과 공포, 광기를 보여주는 두 사람의 연기 또한 이 영화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봉준호 퀴즈입니다. 영화 잠을 찍은 이 유재석 감독은 봉준호 감독의 옥자 연출부 출신으로 이른바 봉준호 퀴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극찬으로 영화 잠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 연출팀에서 일을 했던 유재석 감독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차기작 연출팀에 들어가기 전 영화 잠의 시나리오를 보여드렸는데 이를 읽은 봉준호 감독이 이걸로 데뷔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묘한 장르 영화, 그러니까 어느 한 카테고리 안에 묶기 힘든 되게 심플하고 독특함이 있었고요. 네, 봉준호 감독의 촉대로 유재석 감독은 첫 장편 데뷔작으로 올해 칸 국제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본 봉준호 감독은 최근 10년간 본 영화 중 가장 유니크한 공포 영화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죠. 신인 감독다운 신선함에 신인 감독답지 않은 영리한 전개는 영화 잠이 가진 최대 장점입니다. 각자만의 장르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극장에 오셔서 그 점을 각자의 어떤 기분과 그 순간의 느낌대로 봐주시면 충분히 재미있지 않을까. 열린 결말을 가진 탓에 노 스포일러 운동까지 펼쳐지고 있는데요. 나만의 결말을 찾기 때문에 이 영화는 더 공포스러운 영화로 남게 됩니다. 제 영화 잠을 이제 시작하고 만들고 촬영하다 보니 제가 이제 배우분들과 소통하는 방식, 스태프분들과 이야기하는 방식, 그리고 촬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옥자에서 감독님의 어깨너머로 관찰했던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독님의 모습을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도 계속 모사하고 따라하려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만들기 관련해서는 감독님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많이 받지 않았나.
네, 잠이라는 이름처럼 몽롱한 분위기의 영화였는데요. 양효영 기자와 함께 영화 속 과학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판정받은 질병이 렘수면 행동장애잖아요. 네. 이 병이 뭔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여기서 이제 렘수면이라는 단어, 행동장애라는 단어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렘수면을 좀 살펴보면 이 렘수면이라는 단어는 급속 안구 운동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이 깨어있는 것에 가까운 아주 얕은 수면을 죄송합니다. 얕은 수면을 의미하는데요. 이 몸이 잠들어 있지만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붙은 이 명 이름입니다. 네. 이 총 수면의 한 20%에서 25% 정도가 우리가 이제 렘수면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흔히 우리가 꿈을 꾸는 시간도 이 렘수면 상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은 깨어 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흔히 또 가위에 눌리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 가위 눌리는 경험도 이 렘수면 상태 때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꿈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뭐 전력 질주를 하더라도 그 느낌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지만 네. 사실 몸은 가만히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꿈속 행동을 그대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자면서 뭐 벌떡 일어나거나 네. 벽을 친다거나 아니면 이제 발길질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중에 꿈속의 행동을 이제 바깥에서 실제로 몸이 움직이면서 하는 행동을 렘수면 행동 장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행동을 보면 잠꼬대나 몽유병이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렘수면 행동 장애가 좀 다른 걸까요? 네, 좀 다르게 있습니다. 우선 잠꼬대 같은 경우에는 렘수면 상태에서 벌어지는 거는 동일합니다. 네. 그런데 이 대부분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층에서 잠꼬대가 많이 관찰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대화를 하듯 우리가 잠을 자고 있지만 실제로 대화를 하는 정도의 조용히 말하는, 소리를 크게 지르지 않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말이 많고요. 또 잠꼬대의 특징은 일어나고 난 이후 아침에 밤새 잠꼬대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렘수면 행동 장애를 겪게 되면요, 우선은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과격한 행동도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깨어나고 난 뒤에 꿈 내용을 기억을 하는 것이 또 잠꼬대와 다른 특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자면서 움직인다, 말과 더불어서 움직이는 행동을 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몽유병도 네. 약간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몽유병은 렘수면 상태가 아니라 이 서파수면이라고 비렘수면 단계 안에 있는 느린 뇌파수면 단계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 수면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잠이 덜 깬 상태, 그러니까 잠은 들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예 이제 깨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은 덜 깬 상태에서 단순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옷을 입고 방 안을 돌아다닌다든지, 뭐 냉장고에서 뭐 물을 꺼내서 마신다든지 이런 아주 정교하고도 일반적인 행동을 하는 게 몽유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몽유병도 잠꼬대와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이 행동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꿈을 꿨던 내용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데, 렘수면 행동 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 꿈속의 행동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네. 자, 환자 본인도 크게 불편할 것 같고 또 함께 자는 사람들은 무섭기도 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렘수면 행동 장애가 치매 전조 증상일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렘수면 행동 장애는 치매는 물론이고 이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렘수면 중에는 뇌 속에 있는 뇌관이라는 부위가 이 운동 마비 조절 부위를 이제 작동을 시켜서,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못하게, 뇌는 깨어 있지만 몸은 움직이지 네. 못하게 하는 이 뇌관이라는 부분을 작동시켜서 이제 우리가 몸만 가만히 있고 이제 뇌는 깨어 있는 상태인 렘수면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건데요. 렘수면에 행동 장애가 일어났으니 이 뇌관 부위가 손상을 입거나 뇌관 네. 부위에 이제 흑색 물질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거나 이상 반응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뇌관 손상 이후에 주변 뇌 부분에 이제 손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 신경 퇴행성 뇌질환의 전조 증상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렘수면 행동 장애가 치매나 파킨슨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장년층의 경우 갑자기 만약에 렘수면 행동 장애를 겪는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파킨슨병이나 치매를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하거든요. 예. 실제로 분당 서울대병원의 이 수면센터에서 이 렘수면 장애 환자들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요. 이 환자군의 9%는 렘수면 행동 장애를 진단받은 뒤 3년 안에 파킨슨병이나 치매를 이 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렘수면 행동장애 환자가 5년 뒤에는 45%로 또 10년 뒤에는 80% 수준으로 파킨슨병이나 치매를 진단받았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네. 그냥 뭐 잠버릇이 고약하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떤 질병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에 꼭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렘수면 행동장애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네, 영화에서도 이 렘수면 행동장애 치료에 대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영화 안에서의 대사처럼 사실 렘수면 행동장애는 완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증상이 경미할 때는 이제 우선 수면 환경을 좀 바꾸고 이 수면 환경 안에 주변에 위험한 물건들을 좀 많이 치워서 좀 네.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증상이 심해졌을 경우에는 꼭 약물 치료를 같이 함께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침대보다는 바닥에서 자는 게 좋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수면 공간을 분리해야 하는데요. 이 전문적인 내용은 병원을 꼭 찾아서 수면 진단을 좀 받아보고 이 치료에 전문가 상의가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네. 자, 오늘 렘수면 행동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잠자는 사람은 혼자 증상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같은 이 주변인들의 관찰이 더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